반갑습니다. 지난 8월 말에 강의하고 그때 더웠거든요. 여전히 덥네요. 네. 여전히 덥고 벌써 귀향도 시작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는 사찰 그러니까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쪽지의 사찰 출판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지방 목할자, 그러니까 호남, 특히 지방 목할자가 호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작도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 일단 볼 수 있는 거고 책이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도 제일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 미적 감각이 탁월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화면에 이 판이 보이시나요? 예. 요거는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지금 뭐 주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는데 이 자료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쭉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는데 이게 판이 목판일까요? 활자일까요? 네, 이거는 활자입니다. 활자인데 활자를 어떻게 했냐면은 새겨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찍은 거예요. 네, 찍은 거 똑같은 글자 지금 장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남아 있느냐? 처음에 이 자료를 찾아낸 분은 지금 여러분 교재 거기에 보시면 각주 1번이 있습니다. 각주 1번에 유탁일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사실 이 지방 목할자의 가장 선두의 연구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발견을 해낸 겁니다. 발견해내고 사진을 그때 당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때 사진이 1968년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아주 귀한 사진이죠. 그 당시 사진을 찍은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당시에 유탁일 선생은 영주 쪽에 집에 제사를 모시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논문을 읽고 이렇게 글자를 보고 뭐 이렇게 책을 옛날 고서를 이렇게 펼쳤답니다. 펼쳤는데 옆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할아버지도 아니죠. 약간 조금 노년이신데 그런 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러 안 가고 그냥 그분 따라간 거예요. 바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말고 사실은 이분은 권재희 씨라고 이분은 권씨 집안이고요. 그보다 앞에 이산 신씨 집안. 그러니까 그분 만난 분은 신씨였습니다. 그분 집안에 가서 1968년도에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영남이죠. 영주죠. 영주. 이 사진은 이제 그분 처음에 찾아내고 계속해서 내 주변에 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또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권씨고 또 뒤에 찾은 분은 심씨. 저 진주에 지금 진주박물관에 가면은 심씨 집안에서 만든 목할자가 고스란히 그대로 진주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입니다. 네, 이분이 신씨죠. 이분이 신씨고 이분이 지금 젊었을 때 유탁일 교수입니다. 네,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메모하고 조사를 하고 일일이 다 찾아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이렇게 찍었고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요런 거. 예. 이 판이 있죠. 예. 이 판 틀에다가
활자를 일일이 하나 심어가지고 하는 그 장면들. 그러니까 요걸 확대를 하면 예, 요 장면입니다. 그 실제로 여기 지금 도구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멍석을 깔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방 목활자 인쇄의 어떤 기능, 이거는 뭐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많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호남 목활자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호남 목활자 중에서 이 워낙 많은 목활자들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00종이 넘어요. 조사된 것만 그렇습니다. 100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좀 볼만한 거, 그러니까 이름도 명칭도 정확하게 좀 정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광주 필서체 목활자 그리고 전주 지게다리역 목활자, 이 두 가지를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초기의 목활자 인쇄의 어떤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우리가 언급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명령 직회를 찍을 때 백주지사 서찬이 목활자를 만들어서 바쳤다. 그 당시 이제 서적원이라고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출판소가 있었습니다. 그 서적원에서 목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백부를 간행했다고 되어 있고, 실물은 남아있지 않고, 오타가 났네요. 지방에서 만들어진 목활자로 인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물로 남아있는 걸로는 이 자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활자 인쇄에서 제일 오래된, 그래서 국보로 지정된, 그것 때문에 국보가 된 그 심지백 개국 원종 공신 녹권, 이게 지금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있는데요. 이 당시 1395년 이때 이제 심지백에게 개국 공신도 아니죠. 그러니까 개국 원종 공신입니다.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아예 인쇄를 해가지고 그냥 나눠주고, 그게 이제 일일이 다른 사람들 있는데 인쇄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글씨기도 합니다. 이제 개국 원종 공신 녹권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자료가 왜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 하면은 이 목활자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명단, 그 착명하고 사인을 하는 요 끝까지도 다 요 사인은 일일이 수결을 한 거고 필사고, 요것도 다 목활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활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거의 같은 시기인데 이거보다 2년 뒤 조금 늦은 겁니다. 이게 이원길에게 내린 개국 원종 공신 녹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특이하게 마지막 이 부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목판입니다. 그러니까 판으로 새겼어요. 그러니까 목판이라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 목활자로 찍은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어쨌든 이것도 국보는 국보인데 이거 차이가 있다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이제 앞에 심지백 개국 원종 공신 녹권이 목활자 인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그 활자 중에서 지금 오늘 지방 목활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 목활자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중앙에서 만든, 그러니까 왕실에서 만든 목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경자라는 겁니다. 연산군 시절, 연산군 초기 시절입니다. 근데 불경을 찍기 위해서 따로 만든 목활자다 해서 인경자거든요. 그 요게 이제 1496년 5월 목활자로 한글로 된 육조대사 법보단경 300건, 진흥건공 400건, 그 요거 말고도 천지명량 수륙 제2잔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가지고 요때 만든 목활자로 책을 인쇄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책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목활자본 그러면 왠지 좀 어설프고 뭔가 금속활자본이나 일반 좀 잘 만든 목판본보다는 훨씬 조금 못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목활자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금속활자본처럼 아주 잘생긴 활자본이 됩니다. 그만큼 왕실에서
그냥 공덕을 뭐 발언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거 목활자를 실험을 이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걸 이제 그 과정까지 지금 나온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펼쳐가지고 실제 크기가 어떻고 판 사이즈가 어떻고 이렇게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어떻고 이걸 다 측정을 해가지고 한번 복원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 요게 천지명량 수륙 잠분이라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이런 작업을 공정을 거쳤어요. 목활자 만드는 공정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당연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만들 것이다. 활자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도장 새기듯이 새길 것이다. 근데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첫 장면에 봤던 그 판, 예. 그러니까 쭉 한 판에다가 글자를 다 일일이 그냥 다 새겨가지고 잘라서 썼다라는 것이 이제 1차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 인터뷰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방법은 그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여러 선생님들 다 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편할지 그게 편할지는 이제 해봐야 아는 건데, 작업 능률이나 이런 걸 다 봐가면서 했겠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유타길 선생이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한 줄, 그러니까 판으로 다 새긴 후에 잘라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조판하는 방법들 이런 걸 이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밑에 바닥에 이거는 복사본이고요. 복사를 해가지고 밑에 한번 깔아본 거고, 글자를 하나하나 새겨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물론 지금 글자가 다 뒤집어 있는 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요 끄트머리 광각에 붙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 이런 걸 자세히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뒤집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복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 새겨가지고 이렇게 판을 놓고요. 여기에 이제 광각 테두리선 이런 걸 이제 박아서, 이게 재료가 금속인지 나무인지는 또 다시 한 번 더 따져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건 금속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왕실에서 만든 거라서. 지방 목활자는 또 다릅니다. 지방 목활자는 대부분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광각을 이걸 이제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글자를 다 박아냅니다. 그러니까 박는 게 이렇게 이제 조판을 하죠. 글자를. 완전하게 조판을 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글자가 좀 크고 잘생긴 활자입니다. 그러니까 규격도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만들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거는. 자,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제 다 광각까지 다 만든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글자는 하나하나 새겼으니까요. 금속 활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목활자니까. 네, 그냥 새겨가지고 글자만 여기 심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그래서 편의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 경제성이 있는 거죠. 그거로, 아직까지 그 비용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측정을 아직 못했는데, 목판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들고 뭐 이런 게 이제 기록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연구가 아직 좀 덜 돼 있는데, 그야말로 목판으로 새길 때보다 목활자로 새길 때가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월하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정말로 물자가 부족하고 인쇄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당시 17세기 그때 이후로 목활자 인쇄가 활성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17세기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니까요. 그때 이런
것이 이제 등장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15세기 말이잖아요. 15세기 말에 1496년인데 이거 인경자를 만들었다는 건 좀 의미가 좀 남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박아가 조판을 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균자장들이 있다 그랬죠.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이게 높낮이 조절을 잘 해야 활자 인쇄에 아주 균일한 그런 것이 생기는데 왕실 판본의 특징은 그런 거죠. 굉장한 정교함 그리고 균일함 또 깨끗하게 잘 남아있는 보기에 아주 정갈한 형태죠. 근데 이에 비해서 지방 목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이제 지방 목활자 인본으로서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나주. 지난 시간에 박철학 선생님이 나주 판본 이야기하셨죠. 거기서 아마 등장했을 겁니다. 그 중에 나주에서 찍은 승리대전서 저료라는 책입니다. 뭐 당연히 목판본하고 목활자 구분하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글자가 이 촘촘히 박혀가지고 인쇄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거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찍힌 겁니다. 예, 잘 찍힌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호음자, 호음자라고 하는 건데 전부 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임진왜란 이전이고요. 이거 16세기 초반입니다. 16세기 초반. 요거는 16세기 후반. 요거는 딱 1600년. 네, 1600년. 그러니까 초기의 목활자 인쇄의 역사에서 이렇게 아까 처음에 대명률 직해부터 시작해서 기록으로 있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개국 원종 공신 노건, 그다음에 뭐 아까 인경자, 기타 나머지 뭐 세조 때 만든 또 다른 활자들이 또 있습니다. 목활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될 순서가 딱딱 정해집니다. 초기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는 요 시점 1600년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만력 28년 경자 쉬 여강서원 활자 인출 우 계림부라고 해놨죠. 요게 여기 맹자대문인데요. 맹자대문인데 이건 저 본문이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림부는 다 아시다시피 경주죠. 예. 이거는 여강서원이라는 것은 경주 지역에 있는 그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 후반 중후반부터 이제 서원이 처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서원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여강서원도 있었습니다. 여강서원에서 목활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가 계림부에서 이거를 가져다가 가져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계림부에서 하여튼 인출을 한 거죠. 맹자대문이 그러면 왜 필요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과거도 봐야 돼, 과거 시험도 봐야 되고, 아니 교재가 없었어요. 너무나 다 약탈이 돼가지고 불타고 없어지고 이러니까 교재가 없으니까 국왕이 명을 내립니다. 퇴계 집안에 가면 그 사서 내린 거 있으니까 그거 가져다가 번각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증하는 사람한테 포상까지 주고 막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 기록이 실록에도 남아 있고요.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것도 굉장히 좀 잘생겼죠. 활자 자체를 보면 이게 지금 복사 상태가 좀 엉망인데 책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참 잘생긴 활자인데 요 시기에 이제 나온 책이 이제 그런 책이고요. 그 여강서원 활자 같은 경우는 목활자인데 1600년 요게 이제 아까 그 경자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체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가빈자체, 가빈자. 뭐 우리가 잘 아는 금속 활자의 기초를 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목활자를 계속 생산해내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반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체를 보면은 초기에 만들어진 목활자들의 그 서체가 가빈자체, 을해자체,
뭐 병자자체, 갑진자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먼저 만들어졌던 금속 활자를 따서 그걸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 글자 서체는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요거하고는. 이건 글자도 좀 크고 갑인자를 닮았다는 것이 이제 그 얘기고, 요거는 일명 갑진자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갑진자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천에 가면 명곡서원이라고 있습니다. 명곡서원. 그 명곡서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책을 만들고 목활자를 찍어가지고 했다는 것이, 이것도 16세기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남아있는 목활자본으로서 16세기 이전 거다는 것이 정해지면 그 책은 다 귀중본입니다. 뭐 물론 목판본도 다 귀중본이지만 목활자본은 더더욱 더 귀중본입니다. 귀한 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것도 지금 이것도 1597년인가요? 95년 같은 그 시기입니다. 16세기 딱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건데, 우리 정경목 선생님께서 이 책을 또 번역을 다 하셨어요. 결속유치. 이게 수령들이 어떻게 그 형사 처리, 뭐 그다음에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입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담아 있는 그 지침서 같은 책인데, 이게 전주개간이라고 아예 딱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목판본이냐 목활자본이냐 금속활자본이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목활자본이 되겠습니다. 실물로 지금 이 책은 계명대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계명대학교에 남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글자도 잘 만드는 거죠. 넘넘하고 갑인자를 또 많이 닮은 겁니다. 근데 저기 이제 아직까지도 좀 풀리지, 전주개간이 이게 전주 부일까 어딜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이제 좀 앞으로 밝혀야 될 거죠. 근데 수령이 이제 보는 지침서니까 내용으로 본다면 이건 전주부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막판에 저렇게 이제 강기가 있는 겁니다. 요건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입니다. 직후에 17세기 이제 되면은 설문천공 독서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 보신 성리대전서 저료처럼 나주, 나주 옛 이름이 금성이죠. 그래서 이것도 나주에서 찍습니다. 나주에서 찍으니까 이건 나주자라고 이름을 명칭을 부여하고 싶은데, 아까 그 성리대전서 저료도 나주에서 찍었으니까 그거는 옛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금성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나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려고. 근데 뭐 보시면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16세기에 만든 것이 더 좀 더 격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이건 약간 뭔가 삐딱삐딱하고 좀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안 듭니다. 뭐 이런 경우는 17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목활자본 중에서는 좀 시기가 약간 이런 시기 끝에 해당하는 겁니다. 천안전시족보입니다. 우리 전 선생님도 천안전시죠. 이 족보인데, 재밌는 것은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판이나 판식이나 이런 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아까 판식이 따로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판형만 따로 있는 것을 두고 활자만 따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간행하는 방식. 이게 이제 족보 간행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혼합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목판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목활자는 또 아닙니다. 완전한 목활자가 되려면 저 판식까지도 이런 것도 다 조립을 다 해가지고 만든 거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예 이제 공책지라 그래가지고 그 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활자를 심어서 만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상으로 이제 그렇게 본다 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활자 인출이라고 이렇게 딱 갑신년 8월에 활자 인출이라고 딱 명칭이 시간하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상태가 영 이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보면은 잠깐 각수, 갑사의 승려, 개훈이 여기 지금 이름을 자기 이름을 여기다 새긴 건 아니죠. 이거 활자를 박아놓은 거죠. 예, 이런 것도 있다. 예, 특이한 사례입니다. 예. 유사들 보통 족보를 간행하고 유사가 뒤에 이제 붙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이렇게 각수를 자기가 표시했다. 근데 이렇게 각수 이렇게 하면 이거 판을 새겼나? 그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활자를 새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목활자가 이제 활성화되는 시기.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보신 것들은 임진왜란 이전에 아주 초기 거부터 시작해서 쭉 보셨는데 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다 보시지 못하고 대표적인 건 보셨는데 17세기를 좀 지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18세기를 지나고 19세기가 되면은 그야말로 인쇄 출판에 완전한 그 붐이 일어나는 거죠. 그 붐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활자 인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1 가격, 이 10분의 1은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는데 너무너무 저렴하게 책을 찍을 수 있다는 그 하나.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저렴하게 책을 찍을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뭘 찍겠습니까? 뭘 찍고 싶을까요? 예. 자기 선조, 어른들의 이름이 있는 족보, 또 어른들의 글이 있는 문집입니다. 예. 족보 문집이 이때부터 그냥 폭발적으로 그냥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어느 분 문집에 나오는데 약봉지 그 인쇄된 책을 찢어가지고 약봉지로 쓸 것도 없다는 식으로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글들이 너무 많다. 이런 글들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19세기의 그런 스타일들. 이게 이제 요거는 제가 공주대 박물관에 갔다가 조사를 충청도 지역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공주대 박물관에 이게 실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건 이동원 그 집안에 있던 건데 목활자 실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요거를 인쇄를 하면 요렇게 그분이 또 촘촘하게 일일이 또 그 먹을 묻혀가지고 또 찍었어요. 실제로 찍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19세기에 만들어졌던 이것도 족보죠. 족보. 모양이나 형태나 글씨 수채 뭐 다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런 경우 이제 점점점 그 곡선이 사라집니다. 그 특징이 보면 후대로 가면 곡선이 사라지고 직선으로 이제 글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 이제 그 윗대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름 명칭을 붙이기를 인서체, 필서체 이렇게 구분을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좀 맞지 않습니다. 왜? 필서체든 인서체든 다 인서체죠. 인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인서체라는 말이 좀 어색합니다.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인서체를 안 하고 원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명조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조체입니다. 명조, 신명조, 그리고 송체, 송나라 서체.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명조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조체에 가까운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검토를 더 해가지고 서체 문제는 좀 새로 이야기를 다음에 기회에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박사 논문을 쓸 때 그거를 뭐 전주 인서체 목활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인서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다. 인서체는 통틀어서
인쇄를 위해서 만든 서체라면 다 인서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필서체는 약간 좀 곡선이 많이 들어간 건 조금 다르다는 건 이제 그건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천안전시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관광을 뭐 여행을 많이 다니셨을 텐데 여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많이 가봤으면 논산에 있는 거. 논산에 저 명제고택. 가보셨죠? 거기 보면은 이은시사라고 아예 현판이 이렇게 돼 있죠.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은시사에 거기에서 아예 그 작업 공간이 마련돼 가지고 거기서 인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목활자도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찍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제고택 그때 방문을 해가지고 그 종손 어르신한테도 여쭤봤어요. 혹시 집에 목활자 있으신가요? 정말 저는 기대를 하고 했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딘가 이제 막 사라졌겠죠. 그런 그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있었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막 충청도 지역은 이거 많습니다. 이거 보면은 글자체들이 이렇게 나중에 가면은 정말 글자가 좀 졸렬해진다고 할까요? 글자가 참 서체가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고 점점 이렇게 가고 이제 요게 뭐냐 하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그 서체인데요. 어떻습니까? 마치 대한제국기 지나서 개화기 시절에 우리 신식 연할자 그 모양하고 굉장히 비슷해졌습니다. 요건 목할자거든요. 이건 신연할자가 아닙니다. 신연할자에 아주 가깝게 지금 간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순서로 쭉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요거 말고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체가 목할자를 만든 주체가 무슨 서당 이런 데서도 만들어내고 서원에서도 만들어내고 문중에서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가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일 많은 건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보신 대로 그 장인들, 그러니까 이제 인쇄공들이죠. 개인이 그 등짐을 지고 다닙니다. 지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그 요즘으로 치면은 주문생산, 집에 머물러요. 그 집안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작업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방식이 그러니까 인쇄를 하고 책 찍어내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비가 좀 남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남거나 하면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책도 찍는 거죠. 족보 찍는 김에 문집 하나 더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실기 하나 더 찍고 이런 식으로 그 인쇄를 해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코리안 스타일의 개인 1인 출판업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거는 K컬처의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 드릴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 드릴 부분인데 광주 필서체 목할자입니다. 아까 보신 거하고 어떻습니까? 그 글자 수체나 책 크기나 이런 것이 이게 사진으로 보면 별로 도움이 보고도 그냥 큰 감흥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실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대학원생들 교재용으로 제가 구한 게 있어서 그걸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이즈가 이렇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은 아닙니다. 저 책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간행한 책인데, 현재, 보통 우리가 지방 목활자본의 이름을 정하거나 아니면 계통을 잡거나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당연히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다 찾아야 되죠. 일단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는 방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료의 요런 부분. 승정 213년 경자 11월 1 수정 신축 6월 1 간우 광주 압촌 참이공 제각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기록이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보신 이런 것들도 기록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걸 유형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기록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육안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이거와 이거는 같은 거다 이런 걸 정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기록이 있는 거 찾고 그 찾은 거를 가지고 유형을 다시 갈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가르는 방식도 그러면 시작을 이게 시기별로 가를 것이냐. 그 다음에 판부는 다 목할자니까 시기별로 가를 것이냐. 그 다음에 장소별로 가를 것이냐. 이게 예를 들면 이거는 서원에서 주로 많이 찍었다. 어떤 거는 문중에서 다 찍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개인이 아예 갖고 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같은 유형끼리 일단 모은 후에 그 글자 모양이 같은 거를 이렇게 유형화를 시키는 거죠. 글자 모양이 같은 거를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나하나 이제 대조를 해야 돼요. 대조를 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예. 방금 보신 게 이 자료. 1841년 인출한 장택 고시 조품. 요게 이제 요거거든요. 요건데 거기에 있는 특정 글자를 다 따내는 거죠. 예. 할위자를 다 따내가지고 대조를 해보니까 이게 42년에도 송천집이라는 걸 찍고 48년에도 순창 설시족보도 찍었고 52년에도 진주 소시족보를 찍었고 75년에도 청주 김시족보를 찍었고 장흥 임시족보도 1892년에 찍었고 99년 그리고 1925년까지 이게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그 교재에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거기 90페이지. 90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 표입니다. 광주 필서체 목할자로 찍은 걸 한 49종 정도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 정도 나오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연도별로 쭉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한 5단계로 나누어지더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이한 글자가 있습니다. 특이한 글자가. 그러니까 이게 목할자는 사실 특이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금속할자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특징이 하나하나 손으로 새기니까 다 다르죠. 다 달라야 되는 게 목할자 특징인데 그래도 똑같이 새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위자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위자인데 할위자인데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 스타일은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 스타일대로 그대로 한번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특이합니다. 이 지금 손톱 조변에 요걸 찍고 네 번째 획이 이렇게 내리는 것이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이거는 한 가지 활자를 가지고 계속 찍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49종을 보니까 딱 한 100년 정도 유지가 된 거예요. 계속 쓰인 겁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단계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처음에 쓴 기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시기 87페이지부터 그 이야기를 좀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시기는 초기 인본의 시기로 인쇄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 색이 및 정교해서 보자가 거의 없다. 요게 그겁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이게 같은 그 장택 고시족보입니다. 장택 고시족보 할위자하고 소자, 바소자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서 1852년 52년에 찍은 익산에서 인출된 진주소시족보, 그 다음에 1855년 나주에서 인출된 구성공실기, 지금 실물로 지금 돌고 있는 그 책입니다. 그게 구성공실기거든요. 그게 1855년에 찍었는데 나주에서 찍었습니다. 그게 강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맞구나 싶은 것이고, 여기 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진으로 보면은 이게 좀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책을 보면 똑같고요. 이 책은 뭐냐면 장택 고시 족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족보를 30년 주기로 막 찍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뭐 20년 주기로도 찍고 50년 주기로도 찍는데, 이거는 활자를 또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또 다른 활자로 또 찍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이 다르겠죠. 요건 이제 다시 참고용으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숭정 기원후 3회 경술년 3월에 창평 의열공 제각에서 찍었다. 이 고시들이 여기 저 장흥고시 계신가요? 저 창평 저기 그러니까 광주 밑에 창평 옆에 담양, 예. 담양 창평 거기에 고시 고택 그대로 있죠. 지금도 거기 저도 거기 하룻밤 거기 머물러서 그것도 해봤는데 체험도 했는데요. 그 좋더라고요. 그쪽 동네입니다. 예, 거기서 찍은 거죠. 근데 글자를 보십시오. 야, 이건 정말 모갈자가 이렇게 참 잘 만든 모갈자가 잘 없습니다. 아까 보신 왕실의 그 인경자만큼이나 글자도 작아요. 잔데 감각이, 예술 감각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호남 활자가, 호남의 목활자가 그래서 중요한 활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진주소시족보, 그러니까 첫 번째 시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5단계로 나누면은 한 첫 번째 시즌에 들어가는 이렇게 뭐 글자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나오는 것은 종이 지질하고, 처음 이걸 이제 복사를 할 때 또 잘못 복사를 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쯤 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약간씩 바뀌는데, 글자 획이 좀 더 뭉퉁하게 바뀌고, 그 다음에 보자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다른 글자들이 새로 새긴 글자, 빠져나가는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4단계쯤 되면 요렇게 이제 글자가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거칠게, 아주 거칠게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좀 달아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글자들이 좀 획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나뭇결이 보이기 시작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뭐 보기가 안 좋아지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갈아서 새롭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4.5단계 정도 해당하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면 뭐 글자의 획이나 이런 거 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한 5단계쯤 되는 것들입니다. 글자가 보면은 많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 목할자를 단계를 나누면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열어서 보십시오. 여기 제가 통이 없어가지고 목할자를, 대학원생들 교재용인데 이 청심한 통에 담아봤어요. 청심한 통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활자 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목활자 실물은 고등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활자가 글자를 거기 다 또 새겨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새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예 전체적으로 다 새겨놓고 자르는 것도 방법이. 오히려 그게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돋보기 더 없었을 텐데. 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판 문화의 어떤 도시 내지는 우리가 호남의 출판 문화를 얘기할 때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사찰이 전주의 그 주변에 있는 사찰들 뭐 화엄사도 그렇고 그 주변에 위봉산이 좀 많지요. 그러니까 약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판 문화 전체를 이야기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흥고시 제실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압촌제로 딱 돼 있죠. 이 동네거든요. 예, 이 동네에서 실제로 장흥고시 족보를 찍었고 현재 그 고택이 남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광주 필서체 목활자의 가장 이른 판본으로서 이 자리가 하나의 그러니까 뭐 관광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종의 그러니까 뭐 터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출판 문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기도 그렇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린 전주 지게다리 회기 인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게다리 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광주 압촌입니다. 딱 이 동네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을 거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전주 지게다리 목활자인데 왜 이름이 이렇게 됐을까? 이름이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 지게다리 획이 뭡니까? 이걸 네? 지혜가 휘어진 거 아니야? 예, 휘어진 거. 예, 요 부분. 이거 보시면은 지게다리 맞아요. 요즘 학생들한테 지게다리 왜 그러니까 지게다리가 뭐냐고 자꾸 물어요. 지게다리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지게 다리 딱 이렇게 걸쳐 놓는 지게다리인데 지게다리를 걸치려면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뾰족해야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혹자에 요거 보이십니까? 요 획. 요겁니다. 그래서 지게다리 획인데 이 명칭을 처음 부여한 분은 천혜봉 선생이에요. 천혜봉 선생이 왜 그럼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 생존에 계실 때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붙이셨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서시목활자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서시목활. 그 서시가 누구냐면 서유구예요. 풍석 서유구. 풍석 서유구 선생이 전주에 관찰사로 왔을 때 거기서 책을 찍습니다. 종저보라는 책을 찍습니다. 종저보. 종저보는 뭡니까? 고구마 재배법, 고구마 재배법, 종저보인데 그 종저보를 찍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전주에서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영인서체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완영인서체 목활자 이렇게 명칭을 막 여러 사람들이 부여를 해요. 처음에 이렇게 발견하신 분들이 그 왜 나비 이름도 막 개인 이름 막 붙이잖아요. 새로 발견하면 그것처럼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자를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먼저 찍은 책을 가지고 이름을 부여해야 될 텐데 종저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가 조금 더 뒤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덕촌 선생 문집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시기가 굉장히 올라 1806년인가 그래요. 근데 종저보는 1830 몇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이런 시기에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서시 목활자 이렇게 하면은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국리를 해보니까 가장 특징적인 활자가 이거였더라는 겁니다. 요 지게다리 획.
그래서 내가 지혜딸이 획을 부여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네가 공부도 해가지고 이름 새로운 명칭을 한번 만들어 보게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시기가 이거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활자가 실물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다 도서관에 있는데 나중에 되면 다 따라가지고 글자 딱 그 모양만 남아 있고 이 정도 그냥 이런 게 획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100년 이것도 100년 넘게 쓰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제 아까 덕촌 선생 문제 1806년 그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하나하나 발견을 해 나가는데 더 앞선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05년짜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2003년도쯤에 제가 논문을 쓸 때 새로 하나 발견해 가지고 전주 채시족보를 찾아냈어요. 그 전주 채시족보가 이 책입니다. 예. 그게 1805년이에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1년 더 앞선 게 또 나왔어요. 우주황시족보가 또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책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족보가 커요.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는 1804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씩 자꾸 땡겨지는 거예요. 1803년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다 많이 찍혔던 책이다. 제일 초기 것도 전주.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걸 지역을 찾다가 거기 여기 보면 상지 2년 갑자년 활인우 전주 주덕산 제각. 예. 여기 그냥 아주 명쾌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덕산이 어디지? 주덕산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소양면 맞습니다. 예, 예, 바로 그겁니다. 네이버 지도에는 또 검색하는데 주덕산이 안 나와요. 근데 네이버 검색을 하면 전주 최씨의 그 제실이 있는 곳이 그쪽 동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네이버를 찾다가 소양 IC가 있고요. IC가 있고 소양 서초등학교가 있고 근데 요 근처인데 지금 못 찾았어요. 더 찾아야 됩니다. 예. 소양 체육고등학교가 있고 예. 뭐 하여튼 요 정도인데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됩니까? 아니 제가 나가서 한번 예, 알려주십시오. 여기 한번 예, 알려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걸로 하시면 돼요. 예. 선생님 혹시 성이 최씨인가요? 아니 최씨 아니에요. 다음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요 라인을 타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저수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럼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예.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여가 제각이 있어요. 네. 요 하얀 집이 이게 그 최씨들 선조 무덤. 채하라 문성공. 예. 문성공 이게 묘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아드님. 또 여기 다 이게 묘소가 다 있어요. 그게 그 족보에 그 주덕산 중심으로 한 이 묘소들이 족보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요 뒤에까지 그 고려 그 교지까지 있는 집안입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박성호
교수 제 그 연구원에 같이 있는 동료 교수님인데 우리 정 교수님 제자분이신데 그 방금 그 말씀하신 그 고려 홍패 예,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예. 황지 묘소가 예, 예. 그걸 찾아내 여기네요. 맞습니다. 예. 저 연천공이고요. 하나 예. 그 앞에.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출판 문화의 성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 여기 보면 뭐 생원 누구누구 이게 참여했던 사람들 이게 다 나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그 보신 그 활자의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이 딱딱 드러나죠. 드러나고 이거는 이제 책의 사이즈를 좀 달리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종저보, 종저보 이 서유구가 발문을 쓴 그 종저보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상지 34년 가보년이죠. 이때 이제 서유가 발문을 쓰는데 여기도 쓰이는 할자가 정확하게 전주 지게다리획 목할자 여기 쓰입니다. 여기 아자 같은 경우 보십시오. 여기 좀 지게다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중에 이거는 명칭을 어떻게 백성민자가 아주 특징적이네요.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획이 아주 뾰족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후대로 가면 요 시기 이제 좀 지나서 1850년을 전후한 시기를 딱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비슷하게 만든 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새기기도 이제 그 각을 딱 세워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다 새기는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형태가 계속 등장하고요. 실제 이거는 일본에도 이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일본 조사를 하다가 찾아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표지는 이때 당시에 종저보의 가장 그 초기 형태,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중국식으로 종이 그러니까 어떤 종이에 찍느냐 하는 것도 목할자 인쇄의 특징을 확인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책을 보면은 아주 부드러운 종이에 찍으면 먹색이 아주 진하게 나오면서 글자가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족보의 인쇄 상태하고 이 종저보 인쇄 상태가 조금 다른데 이게 종이가 좀 달라요. 아주 부드러운 종이에 또 찍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먹을 쓰느냐, 어떤 종이 상태를 보이느냐에 따라 좀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세자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 지게다리를 일단 설명을 일단 해야 되니까 요즘 학생들한테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아주 잘 보이는 거죠. 종이가 좋아가지고 부드러운 종이라 가지고 인쇄가 아주 선명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한 30년 채 안 되는 시간, 한 20몇 년 지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글자의 모양이 약간 획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도 좀 보이고 결자가 약간씩 이렇게 변형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선명하고 잘 찍은 건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획이 약간 좀 이제 많이 쓰인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출판 문화의 우리 메카로서의 이 호남을 일단 얘기를 했고, 그러면 목할자 인쇄의 어떤 기원? 뭐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가져와 봤는데, 현재 목할자로서 가장 오래된 거는 이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 실물이 남아있어요. 그게 위구르 할자. 위구르가 어디냐면 저 서하. 저기 중국이 절대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라 그러죠. 그 독립 못하게 하는 아주 탄압하는 지역인데,
그쪽에 목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었느냐면 도낭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낭. 예. 중국의 실크로드의 교육 중심지로서의 그 도낭의 막고굴이라고 석굴이 있었죠. 석굴에 그게 1900년이죠. 그때쯤에 그 왕도사가 그거를 유물들을 막 팔았죠. 서양에서. 서양 그 제국 그 탐험가들이 와가지고 뭐 거의 약탈하다시피 해가지고 다 이제 가져가고 이랬는데 뭐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뭐 주로 이제 이런 지역에서 그 탐험가들이 와가지고 가져갔는데 그 대표적으로 뭐 프랑스의 폴 펠리오라든가 뭐 스타인 이런 사람들, 영국의 스타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요 활자를 그 당시에 도낭의 막고굴에서 발견을 했다. 그거를 프랑스로 가져가요. 가져갔다가 여기는 어디냐면 일본에 있는 동경에 있는 동양문고라는 뭐 개인 문고죠. 개인 살인 문고인데 우리나라 책도 거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마에마 교샤쿠라는 그 전강공작이라는 사람이 고선책보라는 책을 우리나라 책을 가지고 이제 서지 목록을 만드는데 그 사람 책이 동양문고에 다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 전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전시를 이렇게 해놓고 요게 이제 위구르 활자다 하고 여기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1934년에 여기에 그 폴 펠리오가 방문을 해요. 동양문고에. 방문해가지고 이걸 4개를 기증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 펠리오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막고굴에 쌓여있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당시에 이거 발굴할 때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은 기록 사진인데,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 요 사진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찍으면 이렇게. 여기 뭐 불이, 예. 관리요? 어떤? 어쨌든. 지금 이 자료,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자료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우려를 관련. 왕오천 축국전.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또 뭐가 있죠? 뭐, 중국에 지금 도낭사경이라고 해서 불경들 뭐 엄청 오래된 것부터 다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쏟아졌죠. 그러니까 대부분 저 프랑스, 영국 박물관에 가면 막 다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중국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근데 이제 형식상으로는 어떻게 된 그 당시 왕도사라는 사람이 1900년 그때 아주 헐값에 그냥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지금 현재는 DB화가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목활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조금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에요. 일본에 있는 책 중에 지금 우리나라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일본에 있는 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개미자본 찬도 호주 주례라는 책입니다. 이게 개미자본인데 국회 도서관, 일본 국회 도서관에 있어요. 있는데 이거 뭐 처음에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몰랐다가 목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뭐 최근에 이제 불과 뭐 한 몇십 년 전에 발견이 된 건데 여기 보면 끄트머리에 이렇게 이 사람 인장이 찍혀 있죠. 예. 그 사람. 이게 이제 뭐 경복제라고 해놨는데 이 누구냐면은 원광사 상주 뭐 이렇게 해놨죠. 이름은 산요 갱기츠라는 그 성녀입니다. 성녀인데 누구냐면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러니까 개인 성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도 같이 이렇게 뭐 모신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책을 받아요. 예, 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할을 한다. 하여튼 분양을 한다. 이거 책을 아예 받아요. 그 사람 책이에요. 그 사람이 받은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임진왜란때 약탈품을 다 나눠준 거죠. 그 중에 한 책인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원광사가 이거 교토에 있는 원광사 앵교지라는 데입니다. 그 원광사 주지를 하면서 목활자를 만들어요. 목활자를. 그 목활자를 만든 것이 일면 복현, 그러니까 이 동네 이름이니까 복현 후시미판 목활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요겁니다. 이게 지금 52,320개 실물 목활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뭘 보고 만드느냐? 조선판을 보고, 조선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활자를 만들어라는 명에 의해서 이 성녀가 목활자를 만든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중요 문화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후시미판으로 찍은 것을 이제 가면 기념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반야신경 여기 아마 보통 막 찍는데요. 실제 사이즈로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모양이 보면은 이제 약간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든 그 조선하고 약간 다른데 색임이나 이런 것이 역시 이제 일본식 그게 약간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어쨌든 이 일본에 이제 준 거죠. 바로 지금 돌고 있는 그 책입니다. 그리고 목활자 중에서 천자문도 있어요. 천자문인데 보통 우리가 그 한석봉 천자문 그러면 이 책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책은 한석봉 천자문이지만 목활자로 만든 천자문입니다. 확실히 다른다는 게 이제 목활자의 특징이 보이죠. 여기 요 부분. 이런 거 이제 글자에 다시 말해서 요 글자, 요 글자, 요 글자, 요 글자 모두가 목활자로. 예, 판이 아니라 보통 여기 지금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만력 11년에 한석봉이 명을 받들어서 썼고 29년에 다시 내부에서 개간했다. 그리고 다시 경인년에 중보했다는 것까지도 목판본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목활자로 다시 새긴 겁니다. 예, 그대로. 예. 이건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 누가 이제 이게 해설표를 붙여놨는데 이것도 이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목활자인 줄 모르고 그 해설을 쓴 겁니다. 현재 국내에 이게 한 3개 정도 확인됐어요. 3종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목활자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 동의보감이죠. 예, 동의보감. 이건 1613년에 당시에 이제 목판으로 찍을까요? 라고 이제 올렸다가 아니다. 이거는 그 지방에서 목판으로 찍을까요? 하다가 아니다. 다시 그 명을 걷어들이고 목활자로 다시 다 새기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글자 한 글자가 틀리면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아주 교정 교회를 아주 상세하게 본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남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동의보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그 목활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전주 전북대 박물관에도 남아 있는 우리 동의보감판 완영판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사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몇 차례 언제 몇 번의 이제 번각을 거쳐 가지고 만든 책이죠.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하나라도 목활자본이 나오면 그게 이제 가장 초간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글자의 이제 목활자본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 이런 것이고, 요게 이제 그 오대산 사고에 이 책이 이제 들어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목활자의 어떤 그걸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글로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글자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표가 납니다. 예,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고 여기도 지금 보이죠. 글자의 서체는 갑인자 스타일이 아니고 이거는 을해자 스타일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 요 인쇄할 때에 그 인쇄공이 실수로 이렇게 잘못 찍어가지고 여기 이제 밑에 바탕에 깔려 있던 그 이런 거를 이제 자간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나무 조각, 나무 조각 같은 걸 그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글자가 흐트리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고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보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하인데 글자 크기를 알 수 있죠. 여기 테두리 선이니까. 예. 이게 잘못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들. 현재 뭐 지금 모갈자 본으로 남아 있는 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거 말고도 최근에 한글박물관에서 또 한꺼번에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모갈자 중에 좀 재미있는 활자가 이제 이런 춘추강자 이게 있는데 뭐냐면 정조시대 때 그 출판의 어떤 그 출판 대마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한 출판에 그 힘을 쏟은 왕이 정조입니다. 근데 그 정조가 재밌는 것은 이런 그 모갈자를 가지고도 신하들끼리 경쟁도 막 시키고 막 그래요. 그 뭐냐 하면 이거는 지금 주자소에서 만든 모갈자인데 인출이 함양되었습니다. 이게 춘추를 30권짜리 춘추를 이제 인쇄를 하라고 합니다. 하는데 춘추 자시전인데 이게 27권 이 중에서 경문 17,403자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큰 글자인데 그 큰 글자 글씨 본을 그럼 누굴 쓰게 하냐? 조윤영이라는 그 당시 서예가 대단한 서예가죠. 그다음에 황운조라는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은 걸 쓰라 그래요. 똑같은 걸 쓰라 그러고 똑같이 새기라 그래요. 똑같이 새기가 똑같이 책을 찍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왕이 아니 뭐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권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5,260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두 사람 글씨를 자본으로 해가지고 그 각자 이렇게 딱 반씩 나눠가지고 글자를 새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책 중에서 춘추 좌시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게 큰 글씨만 이렇게 쓴 것이 있는데 황운조, 뭐 조윤영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여기 보시면 황운조의 글씨하고 조윤영의 글씨가 서체가 딱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죠. 예. 황운조는 이렇게 펑퍼짐한 글씨, 이렇게 제자를 똑같이 쓰는데 조윤영은 이렇게 씁니다. 예. 그게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건 좀 흐린데요. 여기 권제일 똑같습니다. 책이 두 질이 딱 만들어져요. 근데 어떻게 이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참 아직도 참 정조의 마음이 궁금하기도 해요. 이 당시에도. 이거는 황필본, 이거는 조필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명쾌하게 나오는 게 이런 거. 네. 제자로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합니다. 딴 거는 글자가 구분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조윤영의 글씨와 황운조의 글씨가 확실히 다르다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들.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갈자도 금속알자만큼은 좀 금속알자만큼이나 이 서체를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언제 만들었느냐, 또 이걸 만든 그 배경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걸 좀 더 이제 알기 시작하면 모갈자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7세기의 어떤 모갈자의 어떤 가장 큰 뭐랄까 좀 중요하고 그 힘든 상황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제 책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갈자로 찍은 것 중에서 그 일명 뭐 훈련도감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훈련도감이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 군사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둔전을 혁파하거든요. 둔전을 혁파하는 바람에 월급을 못 주게 되니까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활자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책을 찍게 해요. 책을 찍게 해가지고 그 책을 찍은 것을 팔아서 돈을 거둬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잘 팔립니다. 책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형태로 찍은 책들이 한 50년 가까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진 훈련도감자 본이라고 일명하는 것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인자체 훈련도감자, 의뢰자체 훈련도감자, 뭐 병자자체 훈련도감자, 서체별로 또 다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책이 기존에 알려진 책들이 있으니까 그 책의 그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형이 이제 이런 책이 가장 대표적인 이게 뭐냐면 향약 집성방인데, 사실 향약 집성방이 가장 먼저 나온 책은 세종 때 먼저 나왔죠. 세종 때 만들어진 책인데 그게 성종 때 번각도 되고 목판본도 만들어져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책이 사라지니까 많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모갈자로 다시 만듭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재료만, 그러니까 방법만 달리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낸 거죠. 종이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이어서 만든 종이. 그러니까 당시에 물자가 얼마나 부족했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곡구원기라는 책인데요. 이건 뭐냐면 정상관이라는 인물인데, 이 누구냐 하면은 우복 정경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우복 집안, 상주에 있어요. 상주의 우복 집안에서 우복 집에 목판이 남아 있었는데 그 목판이 닳고 막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라요. 목판을 하나하나 다 잘라고 활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책이 곡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후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책을 보시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죠. 안 좋고 뭔가 좀 이상하죠. 물론 잘 만든 책이긴 한데 그렇게 잘라서 만든 건데도 책이 상태가 괜찮아요. 그런 대로. 예.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찍기가 어려운데 그런 책도 있다. 실제 이제 요런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인 19세기, 20세기까지, 이거는 지금 20세기 중반까지 쓰였습니다. 20세기 중반. 1950년.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78년도까지 있었어요. 간행 시점이. 엄청나게 오래 있었죠. 이거는 지금 어디냐 하면은 저 익산에 원광대학교 그 박물관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건 뭘까요? 그 용도 딱 보니까 족보죠. 어떻게 압니까? 이제 딱 그 가로 횡선, 예, 여기 딱 있고 단이 딱 있고 글자 여기 박혀 있는 박혔었던 흔적이죠. 흔적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건 족보밖에 없잖아요. 예, 족보 찍을 때 이렇게 찍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볼 때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이런 거. 이 별난을 고정하는 못들. 예, 이게 이제, 머리가 광두정이라는 표현이, 의궤는 광두정이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큰, 못. 근데 이거는 나무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뭐 찍었을 때일까요? 이거는 문집이겠죠. 예, 문집. 뭐 문집 아니건 뭐 어쨌든 이건 족보고.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패여 있습니다. 여기에 뭐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판형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밑에 이걸로 지금 위아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밑에 고정하는 위치가 이만큼 깊이 파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현재 지금 뭐, 예를 들면 좀 특이한 활자들은 이렇게 연각 활자들. 글자를 여러 개 같이. 예. 이런 건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주로 책력 같은데, 그러니까 동일 반복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데는 거의 같은 어휘로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야 뭐 당연히 그 글자에 이렇게 탁 박혀 있는 것들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구멍이 뚫린 활자도 있어요. 구멍. 이거는 왜 구멍을 뚫었을까요? 고정시키는 네, 줄 맞추는 거예요. 줄 맞추는 거. 네, 줄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글자가 아이고, 여기도 있고요. 이 반대편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6년체를 다는 아니지만 한 2개 정도는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료가 나무 재료가 보통 대추나무를 쓰는 것이 중국 문헌에는 대추나무로 쓴다고 하지만 임원심 육지나 이런 데는 이제 대추나무보다는 그 황양목 단단한 그 옛날에 반지까지 만들 수 있던 황양목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확인한 거는 대나무로도 만든 게 있습니다. 대나무 활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아주 길죠. 이렇게 긴 거. 그 다음에 어미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보관을 이거 하는데 아까처럼 그 우황청심은 통에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칸 정간 목활자 보관 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 층층이 칸칸이 이렇게 해가지고 등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 K컬처. 예. 한국의 1인 출판업자. 실제로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아주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이제 글자 다 쓰여 있죠. 그 글자에 하나씩 글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난 정말 이건 미스테리죠. 찾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걸 이렇게 딱. 근데 옛날에 그 신문 조팡하는 거 대한뉴스 이런 거 한 번씩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파주의 출판 문화단지에 가면은 활판공방이라는 데 있는데 그 옛날에 신문에 그 인쇄공 특히 조판항공 하시는 분들 딱 보면은 거의 뭐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팍팍 심지요. 그건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보관만 했을 텐데, 이렇게, 예. 원광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몇 벌이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했어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원광대의 보물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 이게 한 15년 전입니다. 다른 재료들은 이런 재료들이 같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지게다리획 지게다리획 목활자가 있다 그랬죠. 그거하고 같이 있는 거. 예, 그 자료입니다. 같이 일괄로 다 보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게 2008년도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장면입니다. 예. 중국은 그 컨셉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 당시에 올림픽인데 4대 문명으로 잡았어요. 자기들의 발명국. 예. 예. 활자, 그 중에 활자를 인쇄술을 잡았거든요. 종이하고 인쇄술이 들어가요. 그 안에. 화약, 나침반, 종이, 인쇄술이잖아요. 그거를 아예 뭐 올림픽 개막식의 컨셉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 이 활자가 왜 그러냐면은 활자 인쇄술의 그 문헌상의 기록으로 제일 오래된 기록은 송나라 시대 기록이니까 예, 그걸 바탕으로 한 거죠. 근데 실제로 활성화되진 않았죠. 예, 않았던 겁니다. 대신에 목활자는 원나라 시대부터 그 기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인쇄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왕정이라는 사람이 쓴 농서라는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목활자 인쇄하고 이제 금속활자 인쇄하고 이런 걸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뭐 자기들은 이걸 자꾸 문화의 어떤 뭐 원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활자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이게 활자 인쇄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자막을 달았는데 너무 좀 아닌 거를 잡아가지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컴퓨터 자판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요거를 우리도 이걸 가지고 뭔가 좀 더 활성화하고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게 자꾸 나오네. 예. 일단 요 목활자가 인쇄 문화 확산의 어떤 실질적인 역할, 이건 틀림없습니다. 목활자 인쇄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런 유형화시키고 지속적인 조사 이거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출판 연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호남 지역 것이 제일 어떻게 보면 양도 많고 종류도 많고 그 어떤 형태나 이런 면에서 가장 탁월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연구 확산의 출발점 이게 이제 목활자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필요하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